지금 프랑스가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프랑스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유럽의 심장 프랑스가 지금 유례 없는 엘리트 엑소더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던 최고 천재들이 단체로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격노한 마크롱 대통령이 비상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엘리트들에게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파업에 미친 나라, 미래가 없는 프랑스를 탈출하십시오. 서구 문명의 자존심이 인천공항 입국장 단 3분 만에 처참히 무너진 이유,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앙리 보두eng입니다. 올해로 73,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는 최고 권위의 지성인 집단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종신 회원이자 원장으로 남아있죠. 프랑스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거리 곳곳에 인류의 역사가 숨쉬고 있고 우리의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그 자체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날 저녁까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며 제 손자 티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24살이 된 티보는 우리 보두행 가문의 최고 자랑이자 프랑스 전체가 주목하는 천재였습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나폴레옹이 설립한 이래 프랑스 최고의 두뇌들만이 간다는 그 콧대 높은 이공계에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내 손자, 어서 오거라. 밖이 많이 춥지? 티보는 제 인사에 짧게 목례만 할 뿐 평소와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벽난로 앞에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주 결연하고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재무부 기획실로 가기로 한 거냐? 아니면 유럽 우주국 수석연구원으로 가기로 한 거냐? 어디든 너를 위한 완벽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을 테니 천천히 말해보렴? 우리 가문의 핏줄이라면 응당 조국 프랑스를 위해 핵심 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거나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고막을 무참히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저는 재무부의 제안도 에어버스의 수석 엔지니어 자리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순간 서재를 감싸고 있던 따뜻한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했다고? 에콜 폴리테크니크 수석의 자존심인가? 그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제안이라도 온 모양이구나. 구글이냐? 애플이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젊은 시절 잠시 경험을 쌓는 용도로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티보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아시아로 떠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뭐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책상 위를 짚던 손이 미끄러져 18세기 앤틱 잉크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검은 잉크가 값비싼 페르시아 양탄자를 흉측하게 더럽히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조그만 나라 말하는 것이냐? 네가 도대체 거길 왜 간다는 말이냐? 가벼운 배낭여행이라면 한 달 정도로 끝내고 빨리 돌아와서 네 진짜 자리를 찾아야지. 여행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한국의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연구원으로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자율주행 AI 스타트업에서 수석 개발자로 일하게 될 겁니다. 비행기 표도 이미 편도로 끊어두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I? 스타트업? 파리의 중심에서 태어나 최고급 귀족 교육만을 받고 자란 보두행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가 조국을 등지고 이름도 생소한 아시아의 연구소로 간단 말입니까? 티보, 네가 제정신이냐? 우리 보두행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정녕 잊었느냐?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레지스탕스를 이끌며 피 흘려 이 위대한 조국을 지켜냈고 나 역시 평생을 바쳐 프랑스의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런데 네가 구라파의 중심인 파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대꾸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파리 시내는 쓰레기 수거원들의 파업으로 일주일째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쥐들이 들끓고 참다 못한 관광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짐을 싸서 떠나고 있죠. 연금 개혁 반대 시위 때문에
지하철은 매일같이 절반이 멈춰서고 출근을 하려면 매일 아침 길거리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겪는 당연한 진통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향한 철학적 과정이야. 철학이요? 그 잘난 철학을 논하느라 프랑스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하나 찍으려면 대학 병원에서 2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는데 3주가 걸려요. 초고속 통신망은 엉망이라 화상회의조차 끊기기 일쑤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19세기의 낡은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이 나라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렸다고요. 티보의 날 선 비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깊숙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감히 300년의 긍지를 가진 프랑스. 최고 지성인 저에게 새파랗게 어린 손자가 위대한 조국을 쓰레기통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건방진 소리 마라. 프랑스의 굳건한 기초 과학과 예술적 토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십시오, 할아버지. 우리는 이제 낡은 과거를 파는 상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합류할 한국의 도원이라는 창업자는 저보다 겨우 4살 많지만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율주행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젯밤 머릿속의 상상이 오늘 아침 현실로 구현되는 곳입니다. 규제와 관료주의에 찌든 파리에서는 10년이 걸릴 프로젝트를 한국의 청년들은 단 6달이면 완벽하게 해냅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6달? 그건 속도가 아니라 얄팍한 경박함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숭고한 장인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야. 철학적 고뇌가 빠진 기술은 그저 모래성 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철학적 고뇌요?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책을 넘기며 허상뿐인 고뇌를 하는 동안 한국의 청년들은 판교에 불 꺼지지 않는 빌딩에서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저 혼자만의 충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 폴리테크니크 동기들 중 상위 20%가 이미 유럽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화석이 되어가는 이 거대한 무덤에서 서둘러 탈출하는 겁니다. 티보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열하게 살아갈 미래는 아닙니다. 저는 고인 물속의 화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단호한 말을 남기고 티보는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오크나무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프랑스의 찬란했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처럼 텅 빈 서재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바닥에 스며드는 검은 잉크 자국만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젊은이의 치기 어린 반항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귀하게 자란 후계자가 그런 불모지 같은 아시아 국가의 치열함 속에서 오래 버틸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1년쯤 고생하면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위대한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 알량하고 오만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갈 무렵 책상 위의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유럽중앙은행 수석 고문이자 저와 40년 지기 막역한 친구인 카미유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카미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올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카미유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당장 방동 광장으로 나와주게. 리츠 호텔 지하의 비밀 살롱이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오게나. 40년을 알고 지낸 유럽중앙은행 수석 고문 카미유의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거시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단 한 번도 냉정함을 잃은 적 없던 늙은 금융 권력자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무슨 일이냐고 되물을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 저는 황급히 두꺼운 코트를 걸쳐 입고 파리의 차가운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자정이 넘은 파리의 도심은 기괴할 정도로 적막하면서도 음산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들의 장기 파업으로 샹젤리제 거리 곳곳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화려한 가로수 불빛 아래로는 들쥐들이 떼를 지어 도망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혁명과 낭만의 도시라는 껍데기 아래 이 도시는 지독한 동맥경화에 걸려 서서히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방동 광장에 위치한 최고급 리츠 호텔 코코 샤넬이 평생을 머물렀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이곳은 프랑스 상위 0.01%의 기득권들이 모이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살롱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짙은 시가 연기와 꼬냑, 향기 속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살롱 안에는 프랑스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다쏘 그룹의 총수 로랑,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품 제국 에르메스 가문의 핵심 이사인 이사벨라까지.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최고급 실크 슈트와 수백만 유로짜리 보석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깊은 절망과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카미유가 마른 세수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앙리, 오는 길에 자네 손자 티보의 소식을 들었네? 설마 자네 집안도 뚫린 건 아니겠지?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 서재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 이야기라면 방금 끝내고 오는 길이야. 아주 미쳐버렸어. 그 좋은 자리를 다 걷어차고 한국인지 뭔지 하는 아시아 국가의 스타트업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더군. 내가 뜯어말릴 새도 없이 이미 편도 비행기 표까지 끊어버렸어. 젊은 날에 치기 어린 반항이겠거니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네 얼굴을 보니 무언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군. 제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살롱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쏘 그룹의 총수 로랑이 쥐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오, 신이시여. 앙리, 자네 집안도 결국 뚫려버렸군. 내 아들 녀석, 우리 다쏘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줄리앵도 오늘 아침 내게 똑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짐을 싸서 나갔다네. 뭐라고?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다쏘의 후계자가 조국을 떠났단 말인가? 그래. 한국의 자율비행 드론 방위산업체로 간다더군. 파리에서는 규제 심사 통과하는 데만 3년이 걸리는 기술을 그 나라에서는 이미 6달 만에 실전 테스트까지 끝냈다면서 말이야. 이 낡아빠진 규제의 감옥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나를 쳐다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로랑의 고백에 이어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던 이사벨라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손녀 클로에도 어제 통보해왔어요. 에르메스의 가업 경영 수업을 거부하겠다고요. 대신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 있는 바이오, 화장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합류하기로 했대요. 수백 년 된 가죽 가방을 파는 과거의 장사꾼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미래의 개척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영광을 그저 낡은 유물 취급했다고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티보 한 명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가문들의 후계자들이 마치 거대한 전염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일제히 한 나라를 향해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미유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유럽중앙은행의 기밀 로고가 박힌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니야. 내일 아침 유럽중앙은행이 비공개로 긴급 논의할 데이터라네. 지난 석 달 동안 프랑스 상위 0.1%의 최상위 두뇌 300명이 동시에 출국했어. 옥스퍼드나 하버드로 간 게 아니야. 정확히 95%가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 서울로 향했네. 이건 단순한 유학이나 일탈이 아니야. 국가의 지적 자본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대탈출, 완벽한 붕괴의 시작이란 말일세. 도대체 왜? 어째서 하필 한국이란 말인가?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우리 프랑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이토록 완벽하게 세뇌시켰단 말인가? 문화, 철학, 역사,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 없는데. 카미유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앙리, 자네는 아직도 현실을 몰라. 우리 아이들은 문화나 철학을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걸세. 인터넷 뱅킹 하나 처리하는데 보안 카드 10개를 요구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은행, 감기에 걸려도 동네 의사 얼굴 보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의료 시스템, 1년의 절반은 파업으로 멈춰서는 대중교통.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라는 고상한 철학적 명분 뒤에 숨어 국가 인프라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방치했어. 카미유는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 모든 행정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3초 만에 끝나는 초연결 사회.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청년들의 혁신 에너지. 우리 아이들은 19세기 박물관의 관리인이 되는 대신 22세기를 창조하는 한국의 속도전 한복판으로 뛰어든 거야. 살롱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00년을 지켜온 우리의 찬란한 긍지가 불과 6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이제는 미래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아시아의 작은 거인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비참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우리 조국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구경만 할 수는 없어.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건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엘리제궁으로 들어가야겠어. 마크롱 대통령과 장관들을 만나 이 끔찍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통보하고 비상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해야 해. 최고 권력의 중심에 직접 들어가서라도 이 미친 엑소더스를 막아보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구하겠다며 정부를 향해 쏟아낼 우리의 그 거대한 분노조차 엘리제궁의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 앞에서는 한낱 우스운 발버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방동 광장의 비밀 살롱을 빠져나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무섭게 저는 곧장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원장인 저의 직함은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복잡한 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인 프랑수아의 집무실로 들이닥칠 수 있었으니까요. 프랑수아는 과거 제가 장관이던 시절 가장 아끼던 명숙한 부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피로에 찌든 얼굴의 프랑수아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보도행 원장님, 이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고 저는 다짜고짜 그의 책상 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프랑수아, 자네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서류나 뒤적거릴 때가 아니야? 당장 국경을 통제하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든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게. 우리 프랑스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들이 폴리테크니크와 소르본의 인재들이 지금 단체로 짐을 싸서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로 도망치고 있단 말일세. 그곳의 스타트업이니 연구소니 하는 곳으로 우리 국부와 지적 자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엘리제궁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조국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무능한 정부를 향한 매서운 질책이었습니다. 최소한 제 분노에 놀라 허둥지둥 사태 파악에 나서거나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수아의 반응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놀라기는커녕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무실의 문을 이중으로 굳게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의 블라인드까지 전부 내린 뒤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원장님, 진정하시고 제발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끔찍한 엑소더스 사태, 엘리제궁도 이미 한 달 전부터 뼈저리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알고도 이렇게 손을 놓고 구경만 한단 말인가? 당장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서 그들을 막아야 할 것 아닌가? 프랑수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벽면의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패배주의적인 발언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저런 나약한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프랑수아가 모니터에 띄운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1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프로젝트 K였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마크롱 대통령과 극소수의 핵심 장관들만 공유하고 있는 국가 생존 전략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K는 바로 코리아, 즉 대한민국을 뜻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제궁은 이미 1년 전부터 한국의 국가, 인프라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째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비밀리에 특사단과 연구진을 서울로 파견해왔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하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정부가 한참 아래라고 멸시해왔던 아시아의 국가를 몰래 스승으로 모시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다니요. 설명해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엇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졌길래,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정부마저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단 말인가. 프랑수아는 모니터의 화면을 넘기며 객관적이고 잔인한 지표들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원장님, 파리시청에서 건축 허가증 하나를 받으려면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7달입니다. 그나마 담당 공무원이 파업이라도 하면 1년을 훌쩍 넘기죠.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새벽부터 관공서 앞에 줄을 서야 하고 창구 직원의 불친절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른바 전자정부 시스템, 스마트폰 하나면 집 안 소파에 앉아서 단 10초 만에
세금 납부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택 청약까지 모든 행정 처리가 완벽하게 끝납니다. 심지어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서버 다운도 없이 말입니다. 프랑스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안은 더 끔찍합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해가 지면 강도와 소매치기의 소굴로 변합니다. 샹젤리제 거리조차 매달 폭동과 시위로 상점 유리가 박살나죠. 반면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 메가시티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꽂고 골목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도시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경찰은 5분 이내에 출동합니다.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지만 한국은 철저한 시스템으로 완벽한 안전을 시민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파리 부격의 쓰레기 더미와 노숙자들,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거대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서울의 강남역, 지하철 풍경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조국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21세기의 속도와 혁신을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의 관료주의와 낡은 인프라라는 진흙탕 속에 그들의 발목을 강제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낡은 변명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프랑스와의 마지막 고백은 제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관료인 저조차도 제 자식들에게는 한국으로 떠나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프로젝트 K는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그림자라도 쫓아가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이 엘리제궁의 화려한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3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이자 세계 문화의 수도라는 오만함에 취해 있던 프랑스는 사실 화려한 드레스 속에 썩어들어가는 상처를 숨긴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마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밀실에서 아시아의 기적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학자와 관료로 살아온 늙은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아무리 내 눈으로 수치와 데이터를 확인했고 엘리제궁 비서실장의 자조 섞인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속의 잉크 자국만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위상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학문적 호기심과 지독한 오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방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미유를 비롯한 프랑스의 늙은 지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이 콧대 높은 프랑스 정부마저 완벽하게 굴복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다시 방돔 광장의 리츠 호텔 지하 살롱으로 돌아온 저는 굳은 얼굴로 동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카미유, 다소 그룹의 로랑, 에르메스 가문의 이사벨라까지 프랑스의 경제와 문화를 쥐락펴락하는 이 늙은 권력자들은 제가 엘리제궁에서 듣고 온 충격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마저 백기를 들고 몰래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프라이드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이성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쉽사리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카미유, 로랑, 이사벨라, 우리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하네. 엘리제궁의 보고서가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판단이 정말로 옳았던 것인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저의 제안에 로랑이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앙리 자네 말이 맞아. 우리 다소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가 도대체 어떤 대단한 기술에 홀려서 조국을 버렸는지 내가 직접 그 나라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샅샅이 뒤져보겠네. 이사벨라 역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동시에 최고급 VIP 전용기를 띄우거나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한다면 파리의 호사가들과 언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프랑스 최상위 엘리트 가문의 자제들이 단체로 한국으로 도망친 마당에 그 가문의 수장들마저 한국으로 향한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인 치욕이자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야 하네.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우리 넷이서만 조용히 움직이는 거야.
비행기표는 일반 상업용 항공기의 이코노미석으로 끊도록 하지. 숙소 역시 파리의 언론이 절대 추적할 수 없는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로 예약하겠네. 제 입에서 이코노미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사벨라가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코노미석이라고요? 세상에, 앙리, 내 70년 인생에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그 좁고 끔찍한 좌석을 타고 14시간을 날아가라는 말인가요? 우리는 지금 관광을 가는 게 아니야.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진실을 정찰하러 가는 적진 투입이나 마찬가지란 말일세. 자존심은 이 살롱에 전부 내려놓고 가야 해. 며칠 뒤 출발 당일에 샤를드골 공항은 우리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뒤처졌는지를 시작부터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처리 노동자들의 기습적인 파업으로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붙이기 위해 일반석 카운터에서 3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는 절반이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짜증 섞인 얼굴로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화장실은 휴지통이 넘쳐 흘러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프랑스의 첫 관문이자 얼굴인 공항이 이토록 무법천지의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외국인 승객들의 눈치를 보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좁디 좁은 이코노미석에 몸을 구겨 넣자 사방에서 우는 아이들의 소리와 답답한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로랑은 무릎이 앞 좌석에 닿는다며 연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카미유는 두통약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끔찍한 14시간의 비행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좁고 낡은 의자는 바로 현재 프랑스가 처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한 발자국도 뻗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늙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의 불안감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아시아의 동쪽 끝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길래 우리의 모든 긍지를 이토록 갈갈이 찢어 놓았을까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기내 스피커에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짙은 어둠을 뚫고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LED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대교 위로 수많은 불빛이 혈관처럼 이어져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었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처참한 패배를 확인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성과가 그저 과장된 환상에 불과함을 증명하게 될 것인가? 진실을 마주할 결전의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것은 거대한 공간감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천장에서는 따뜻한 자연광과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14시간 동안 갇혀있던 비행기에 퀴퀴한 공기와 출발할 때 겪었던 샤를드골 공항의 끔찍한 악취는 온데간데 없고 쾌적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를 채웠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령공항이란 말인가요? 마치 현대 미술관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군요. 이사벨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자 허리 높이만 한 하얀색 로봇 하나가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우리 넷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봇의 전면 스크린에는 친근한 미소가 띄워져 있었죠. 봉주르, 환영합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하시죠?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까요? 프랑스어였습니다. 로봇이 우리의 국적을 스캔하고는 완벽한 파리지행 억양의 프랑스어로 말을 건네온 것입니다. 카미유와 로랑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로봇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입국 심사장으로 가고 싶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로봇은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완벽한 속도로 우리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을 따라 걷는 동안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전통 수묵화가 최첨단 미디어 아트로 변환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항 전체가 하나의 정교한 예술 작품이자 첨단 기술의 전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입국 심사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공항에서는 비유럽권 승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뱀처럼 다리를 튼 줄에서 최소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넘게 서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은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깐깐하게 살피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곳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줄은 물 흐르듯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로봇이 안내해준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기계가 제 여권을 스캔하고 안면 인식과 지문 인식을 요구했습니다. 지문을 대고 카메라를 쳐다보자 찰칵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제가 심사대 앞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우리가 게이트에 도착해서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나오기까지 걸린 전체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분. 단 3분이라니 방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카미유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멍하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완벽한 데이터 연동과 생체, 인식 시스템이 수천 명의 인파를 단 한 번의 병목 현상 없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내려가자 그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우리가 타고 온 항공기의 수화물이 현재 어디를 통과하고 있으며 몇 초 뒤에 벨트 위로 떨어질지가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캐리어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정밀 부품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질서정연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짐을 거칠게 던져서 가방이 긁히거나 부서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은 정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수화물을 카트에 싣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는 내내 우리는 단 한 번의 막힘도 단 한 번의 헤맨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색색깔의 유도선과 다국어를 지원하는 스마트 디스플레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정답을 눈앞에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도심으로 향하는 AREX 특급 열차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1등석 부럽지 않은 넓고 쾌적한 좌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열차는 시속 15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유리잔의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정숙성을 유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송도 국제도시의 초고층 마천루들이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거미줄처럼 연결한 다리 위로는 끊임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거대했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허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앙리, 우리는 문화를 핑계로 고인 물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철학과 미래를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 있어요. 저는 방금 공항 하나를 빠져나왔을 뿐인데 이미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숭배했던 유럽 중심의 우월주의가 시속 150km로 달리는 이 한국의 열차 안에서 먼지처럼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이 시각적인 충격과 절망은 앞으로 서울의 한복판에서 겪게 될 진정한 경악에 비하면 그저 가벼운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열차가 거대한 한강의 철교를 건너며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진짜 심장부로 진입하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기분 나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가 탑승한 특급 열차가 거대한 빌딩 숲을 뚫고 서울역 지하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수만 명의 인파가 개찰구를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북역이나 샤틀레 역이었다면 고함과 짜증, 그리고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경고, 방송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어깨를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동선을 따라 물 흐르듯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앙리, 저길 보게. 세상에. 승강장에 유리벽이 세워져 있어. 로랑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스크린도어가 승강장 전체를 완벽하게 밀폐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튼튼한 방패막이. 파리에서는 100년이 넘은 낡은 터널에서 쥐들이 기어다니고 언제 누군가 선로로 떨어질지 모르는 끔찍한 공포를 매일 아침 견뎌야만 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위쪽에 설치된 와이드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현재 어느 역을 지나고 있으며
정확히 몇 분 몇 초 뒤에 도착하는지가 실시간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분 30초 뒤 도착이라니 파리에서는 전광판에 열차 지연이라는 글자만 하루 종일 떠있기 일쑤인데 이 나라는 대중교통의 도착 시간을 초 단위로 약속하고 또 그것을 정확히 지켜내고 있군. 카미유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스크린도어와 열차의 문이 완벽하게 일치하여 열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수백 명이 교차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에 불과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청결했습니다. 시트는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고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좌석 아래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쾌적함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기술력이었습니다. 열차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터널을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음에도 제 스마트폰의 초고속 와이파이 신호는 단 한 칸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까지 모두가 손바닥만 한 화면을 통해 고화질의 동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거나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지하 깊은 터널 속에서 전 국민이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는데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는다니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서버와 인프라를 지하에 깔아둔 거란 말인가? 로랑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수장인 그조차도 이 압도적인 통신 인프라 앞에서는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는 애써 무너지는 자존심을 부여잡기 위해 비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통제사회의 단면일 뿐이야. 모든 시민의 위치와 데이터가 국가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감시당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 같은 세계지. 완벽해 보이지만 영혼과 철학이 거세된 차가운 기계들의 도시에 불과하네. 우리 프랑스인들은 이런 끔찍한 통제를 절대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 하지만 제 입 밖으로 나온 변명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초라했습니다. 오히려 이 완벽한 통제와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일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궁극의 자유라는 사실을 제 아내 이성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출근하기 위해 파업 정보를 뒤지고 2시간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불안감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초 단위로 도착하는 열차를 믿고 아침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자유입니까? 우리는 역에서 빠져나와 강남의 테헤랄로 한복판에 섰습니다. 왕복 10차선의 거대한 도로 중앙에는 버스만을 위한 전용 차로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파란색과 빨간색 버스들이 마치 혈관 속의 적혈구처럼 막힘없이 도시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의 스마트 디스플레이에는 우리가 타야 할 버스의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그 버스 안에 현재 빈자리가 몇 개 남아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앙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는 졌어요.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22세기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어요. 이사벨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빌딩 숲 사이에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넋을 잃고 스마트폰의 지도 앱이 가리키는 대로 길을 잃을 염려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된 도시의 안내를 받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수석 졸업장을 내던지고 이 나라로 도망쳐버린 손자 티보의 선택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예리한 칼처럼 도려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주한 진실의 무게가 육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던 탓일까요? 늦은 오후, 빌딩 숲을 지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짧고 억눌린 비명과 함께 제 옆에 서 있던 카미유가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며 아스팔트 바닥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카미유, 정신 차려보게. 카미유.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였고 초점이 풀린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수석 고문이 타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였다면 시위대로 막힌 도로를 뚫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1시간은 걸렸을 끔찍한 상황.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미유, 제발 눈 좀 떠보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진 카미유를 부둥켜 안고
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수석 고문이자 제 오랜 직위인 그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70대의 노인에게 이방인의 거리에서 찾아온 심정지는 곧 완벽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이름만 미친 듯이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여하기를 꺼리며 멀찌감치 물러섰을 것이고 누군가 신고를 해주더라도 앰뷸런스는 꽉 막힌 도로와 파업 중인 시위대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한다 해도 만성적인 병상 부족과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복도에서 서너 시간을 대기하다가 차가운 주검으로 변했을 끔찍한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른 지 채 10초도 지나지 않아 길을 걷던 한국의 젊은 청년 2명이 들고 있던 가방을 길바닥에 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지체 없이 카미유의 가슴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얹은 뒤 교본에서나 볼 법한 완벽하고 강한 힘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여성은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대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 70대 외국인 남성 심정지 발생. 현재 시민이 심폐소생술 중.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랑과 이사벨라는 서로 부둥켜안은 채 패닉 상태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조금만 버티게. 카미유. 제발. 제가 속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의 시계를 확인했을 때 신고가 들어간 지 정확히 3분 40초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러시아워가 시작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앰뷸런스가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인파를 뚫고 횡단보도 위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형광색 제복을 입은 3명의 구급대원이 특수부대원처럼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시민과 교대하여 즉각적으로 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카미유의 정맥에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앰뷸런스의 조수석에 올라탔고 구급차는 굉음을 내며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구급차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들고 있는 스마트 패드에는 카미유의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수치가 실시간으로 춤을 추며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AI 1차 판독 결과 관상동맥 완전 폐색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대학병원 심혈관 센터로 환자 생체 데이터 및 도착 예정 시간 전송 완료했습니다. 수술실 준비 지시 떨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이 구급차 안에서 진단을 끝내고 수술실의 의사들에게 데이터를 넘겨 수술 준비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본 저는 또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퇴근 시간에 강남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앰뷸런스가 접근하자 모세의 기적처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구급차의 진행 방향에 맞춰 마치 마법처럼 전부 초록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들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거요? 제가 더듬거리며 영어로 묻자 구급대원이 화면을 주시하며 대답했습니다. GPS 기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중앙 통제실의 인공지능이 구급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로의 신호를 강제로 열어주는 겁니다. 환자분의 골든타임은 우리가 무조건 지켜냅니다. 그의 짧고 단호한 대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선을 가득 메운 수백 대의 차량들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좌우로 밀착하며 구급차가 지나갈 좁은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프랑스에서는 내가 먼저 가겠다며 경적을 울리고 구급차의 길을 막아서는 이기적인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시민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불편을 당연하다는 듯이 감수하며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센터 앞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8분. 차문이 열리자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 4명이 이미 침대를 끌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송받은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혈전 용해제 준비됐고 즉시 3번 수술실로 이동해서 스텐트 삽입술 진행합니다. 카미유를 태운 침대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요구하며
보호자를 기다리게 하는 파리의 병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국적도, 인종도, 서류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위해 모든 국가적, 사회적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수십 분 뒤, 뒤늦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온 로랑과 이사벨라가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사벨라는 두 손을 모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카미유는 어떻게 되었나요? 파리였다면 우리는 지금 영안실에 있어야 했을 거예요. 구급차는 오지 않았을 테고 심장 전문의는 오늘 퇴근했다며 내일 아침에나 오라고 했겠죠. 그녀의 뼈저린 고백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철학과 자유를 논하며 인권의 종주국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도 숭고한 권리를 지켜낼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약 40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실에서 걸어 나오는 한국인 의사의 표정은 무척이나 평온했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으며 심장 박동은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환자분은 2, 3일 정도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면 걸어서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기 대처가 워낙 완벽했고 이송이 빨랐던 덕분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기적 같은 선언에 로랑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이사벨라는 성호를 그으며 의사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저 역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납창고에서 외국인 여행자 보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각오하고 카드를 내밀었을 때 직원이 태블릿을 통해 보여준 수술 및 입원 비용은 파리의 사립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는 비용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엄청난 수술과 입원 비용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고? 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체계와 가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시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이 청구됩니다. 저는 병원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쉴 새 없이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구급차들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가 19세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한국은 22세기의 생명 구조 시스템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휴식권과 파업의 권리를 철학적으로 토론하는 동안 이들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시민 의식을 결합하여 죽어가는 노인의 심장을 20분 만에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문명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하고 처참한 패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자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문자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자 티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동기들 사이에 네트워크에서 들었습니다. 프랑스 최상위 인사 넷이 은밀하게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문이 이곳 유럽 유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더군요. 오늘 카미유 고문님께서 겪으신 일은 유감이지만 동시에 다행스러운 기적입니다. 내일 밤 제가 왜 프랑스의 찬란한 미래를 버리고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 진짜 심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밤 9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저희 스타트업 사옥으로 오십시오. 프랑스 최상위 엘리트 청년들이 조국을 버리고 도망쳐 숨어든 비밀의 요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밤 저는 기꺼이 미래를 빚어내는 그 뜨거운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날 밤 9시 카미유를 병원에 눕혀둔 채 저와 로랑 그리고 이사벨라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서울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려 도착한 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수놓은 거대한 마천루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리였다면 밤 9시는 모든 상점이 철제 셔터를 내리고 거리에는 정막과 함께 언제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둠만이 짙게 깔릴 시간입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아래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며 일하는 것은 야만이자 불법으로 치부되는 사회니까요. 하지만 이곳 판교의 밤은 대낮보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통창으로 이루어진 수십 층짜리 최첨단 빌딩들은 단 한 층도 빠짐없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뿜어져 나오는 하얀 LED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티보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를 찾아 어느 거대한 통유리 빌딩의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파리의 최고급 사무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칸막이 하나 없이 탁 트인 수백 평의 거대한 공간. 그곳에는 정장이나 넥타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후드티나 편안한 청바지 차림의 20대 청년들이 커다란 빈백 소파에 반쯤 누워 랩탑을 두드리거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투명한 화이트보드에 알 수 없는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을 미친 듯이 써내려가며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휴게 공간에서는 절반쯤 남은 피자 상자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할아버지, 로랑 회장님, 그리고 이사벨라 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덥룩하게 자란 수염에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제 손자 티보가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품 슈트만 고집하던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수석 졸업생이 며칠 밤을 새운 듯한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보의 눈동자 안에서 타오르는 광채만큼은 제가 70년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티보의 등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다소 가문의 후계자인 줄리앵이 한 손에 머그잔을 든 채 다가왔고 그 옆에는 에르메스 가문의 클로에가 태블릿 PC를 옆구리에 낀 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로랑과 이사벨라는 자신의 귀한 자식들이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를 버리고 이역만리 아시아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꾀죄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줄리앵,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유럽항공 우주국의 수석 자리를 걷어차고 와서 한다는 짓이 고작 이 밤중에 남이 먹다 남긴 피자 조각을 씹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었단 말이냐? 로랑이 참지 못하고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줄리앵은 여유롭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착취라니요. 저희는 지금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안달이 날 지경이니까요. 인사 나누시죠. 이곳의 창업자이자 저희의 프로젝트 리더인 도원 대표입니다. 줄리앵의 소개와 함께 우리 사이에서 28살의 젊은 한국인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티보가 그토록 찬양하던 자율주행 AI 스타트업의 수장이자 천재 개발자인 도원이었습니다. 멀리 프랑스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루한 사무실이지만 저희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둥지입니다. 도원의 프랑스어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을 지배해 온 노련한 정치가 조차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확신과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원 대표라고 했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아이들은 프랑스의 미래를 짊어질 최상위 엘리트들이야.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간의 기본권인 휴식마저 빼앗으며 야간 노동으로 내모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란 말이오. 제가 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도원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두행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숭고한 휴식권과 관료주의적 절차가 유럽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저희는 방금 전 실리콘밸리의 최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5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간 우리 늙은 권력자들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억 원. 파리의 어지간한 중견 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하나에 쏟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원이 스크린을 켜고 전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두뇌는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망, 구급차의 이동 경로, 심지어 보행자의 돌발 행동까지 0.01초 단위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신체의 중추 신경망입니다. 어제 카미유 고문님을 살려낸 그 기적 같은 교통 통제 시스템, 그 핵심 알고리즘의 일부가 바로 티보와 줄리앵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도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티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열정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파리에서 재무부 관료가 되었다면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기 위해 3주를 기다리고 낡은 규제 법안을 검토하며 청춘을 낭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온 지 불과 6달 만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도시를 움직이는 미래 시스템의 심장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국적과 나이, 출신 가문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실력과 세상을 바꾸겠다는 미친 열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클로에 역시 이사벨라의 손을 굳게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수백 년 전 조상들이 가죽을 꿰매어 만든 가방을 팔며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바이오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19세기를 비싼 값에 팔지만 한국은 22세기를 직접 발명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과거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정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선언은 마치 거대한 해머가 되어 제 낡은 가치관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늙은 기득권의 규제 속에 주저앉아버린 조국, 프랑스가 가장 빛나는 청년들을 밖으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판교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지독한 자괴감과 쓰라린 패배감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철학을 논하며 뒷걸음질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생존을 넘어 세계의 표준을 재창조하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로랑도 이사벨라도 더 이상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낡은 논리로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저 빛나는 눈동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알겠다. 내가 졌다, 티보. 아니, 우리 프랑스가 철저하게 졌구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패배를 인정하자 티보가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한국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이속도전 속에서 잃어버리는 인간의 감성과 철학적 결핍이라는 약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프랑스의 철학을 결합하여 완벽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티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인공지능과 유리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이 나라가 왜 진정으로 무서운지, 600년에 잠든 과거를 어떻게 살아 숨쉬는 미래와 결합해 놓았는지 그 궁극의 결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광화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역사의 심장부에서 저는 과연 또 어떤 시각적 충격과 마주하게 될 것인지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티보의 안내를 받아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활기찬 열기는 그 매서운 추위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이나 샹젤리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면서도 경이로운 풍경이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을 보십시오. 600년 전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조선의 왕궁,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보십시오. 22세기를 향해 질주하는 최첨단 유리 마천루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티보의 말대로였습니다. 정면에는 육중한 나무 기둥과 우아한 곡선의 기와지붕을 얹은 거대한 전통, 궁궐이 은은한 LED 조명을 받으며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을 병풍처럼 둘러싼 것은 수십 층 높이의 초연대식, 스마트 빌딩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미래의 빛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베르사유 궁전 주변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며 엄격한 고도 제한과 건축 규제로 과거의 풍경을 박제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역사를 유리 진열장 안에 가두고 경비원을 세워 접근을 통제하는 것만이 문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광화문의 철학은 우리의 오만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습니다. 앙리, 저 젊은이들을 좀 보게. 세상에, 전통 의상을 입고 최첨단 기기를 다루고 있군. 로랑이 가리킨 곳에는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차려입은 한국의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일부는 증강현실 스마트 글라스를 낀 채 허공에 뜬 가상의 역사 해설 인터페이스를 터치하며 600년 전의 거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지루한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최첨단 메타버스 기술과 결합하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가장 힙한 놀이 문화로 진화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AI 스타트업도 정부와 협력하여 이 광장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일부 설계했습니다. 티보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광장의 바닥과 가로등에는 수만 개의 센서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가 스스로 형태를 바꿉니다. 과거의 위대한 유산이 최첨단 인공지능의 보호 아래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궁궐의 거대한 성벽을 스크린 삼아
압도적인 스케일의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의 입자가 모여 600년 전 왕들의 행차를 홀로그램으로 재현해냈고, 이내 그 빛들은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변해 현대적인 마천루 사이로 솟구쳐 오르는 환상적인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탄성을 터뜨리며 그 경이로운 시각적 향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앙리, 우리는 문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낡은 돌덩이들을 끌어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보존이란 과거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입혀 다음 세대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었군요. 에르메스가 낡은 가죽의 전통에 갇혀 있을 때 이 나라는 역사와 미래를 융합하는 완벽한 연금술을 완성해버렸어요. 저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의 칼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늙은 지성인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지탱해 온 오만함의 거대한 성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죽은 과거를 비싼 값에 파는 거대한 묘지였습니다. 반면 서울은 찬란한 과거를 걸음 삼아 가장 눈부신 미래의 꽃을 피워내는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파리를 떠나 이곳으로 왔는지 이제 온전히 이해하셨습니까? 티보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았다. 우리가 19세기의 영광이라는 무거운 닻에 묶여 가라앉고 있을 때 이들은 22세기를 향해 돛을 올리고 거침없이 항해하고 있었구나. 네가 옳았다, 티보. 우리 프랑스가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뼈저린 정찰을 통해 낱낱이 확인한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의 완전한 무장해제이자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시스템에 바치는 늙은 학자의 가장 순수한 존경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수놓은 광화문의 불빛을 올려다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면 제가 70년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를 걸고 이 잔인한 진실을 위대한 조국 앞에 낱낱이 까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절벽으로 달려가는 프랑스를 멈춰 세울 수만 있다면 저 하나쯤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시 이코노미석에 몸을 싣고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카미유는 병원에서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고 우리 넷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그 눈부신 3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직후 마주한 파리의 첫 관문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무려 2시간을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낡은 기계음과 함께 멈춰 서기를 반복했고 화장실의 악취는 변함없이 우리의 코를 찔렀습니다. 일주일 전 출발할 때만 해도 그저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지나쳤던 이 풍경이 이제는 국가의 붕괴를 알리는 끔찍한 경고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카미유의 표정 역시 처참한 현실 앞에서 굳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저택으로 돌아와 일주일 전 티보의 폭탄 선언을 들었던 바로 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의 앤틱 책상 위에는 제가 떨어뜨렸던 잉크경의 검은 자국이 마른 핏자국처럼 흉측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원고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일간지인 르몽드에 보낼 기고문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오만함의 죽음, 그리고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겪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감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뼈아픈 단어들을 골라 서술했습니다. 3분 만에 끝나는 생체 인식 출입국 시스템, 수백만 명의 인파를 0.1 초의 오차 없이 실어 나르는 지하철의 경이로움, 쓰러진 노인의 심장을 8분 만에 다시 뛰게 만든 AI 의료 연동망,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인류의 미래 코드를 짜고 있는 판교의 청년들과 600년의 역사 위에 최첨단 홀로그램을 더씹힌 광화문의 눈부신 공종까지. 원고의 마지막 줄에 저는 제 평생의 학문적 명예를 걸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철학이라는 고상한 명분 뒤에 숨어 스스로를 19세기의 박물관에 가두어버린 눈먼 야만인들이었다. 파리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알량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지금 당장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우는 것뿐이다. 다음 날 아침, 르몽드 일면을 장식한 저의 참회록은 프랑스 전역을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프랑스 최고 지성인이자 전직 문화부 장관이 자국을 야만인이라 칭하며 아시아 국가의 항복을 선언한 이 기사는 불과 반나절 만에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성세대와 보수 언론들은 저를 향해 프랑스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미친 늙은이, 국가 반역자라며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청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르몽드 기사를 손에 쥐고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는 연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울의 속도를 허락하라. 늙은 규제를 철폐하고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라.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파업과 단절이 아닌 혁신과 미래를 요구하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샹젤리제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제궁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자 마크롱 대통령이 저의 기고문이 실린 신문을 들고 창밖의 시위대를 감격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도행 원장님께서 저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정치적 십자가를 대신 지고 스스로 불쏘시개가 되어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제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밀실에서만 숨죽여 진행하던 벤치마킹 프로젝트 K를 드디어 내일 아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국가 개조 사업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닫혀있던 국민들의 눈을 강제로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위대한 조국 프랑스는 19세기의 무덤에서 빠져나와 이제 비로소 22세기를 향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부활의 나침반이 되어준 곳은 바로 동방의 빛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고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에펠탑이 마치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에 보내는 존경의 인사처럼 묵묵히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최고 지성앙리 보도행의 고백 어떠셨습니까? 입국 심사 3분, 열차 통제 15초, AI 응급 구조 8분.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일상들이 콧대 높은 선진국마저 굴복시킨 압도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19세기 박물관의 관리인이지만 한국은 22세기를 발명하고 있다. 프랑스 엘리트들의 이 뼈아픈 항복 선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의 기술을 믿어주지 않을 때 좁은 연구실에서 묵묵히 밤을 새운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조용히 버텨낸 그들의 집념이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표준을 다시 쓴 것입니다. 이 벅찬 대한민국의 저력이 묻히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혁신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국격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댓글로 자부심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위대한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